안녕하세요. 리타의 볼륨을 높여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불멸의 고전 손자병법을 할 거예요. 일단 제가 고른 책은 책세상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손자병법이고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판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거를 위주로 제가 찾았고요. 요새 나온 것들은 뭐 경영에 그걸 손자병법을 적용해서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주관적인 번역이 많이 들어간 책이 많아서 그런 건 최대한 이제 빼려고 했어요. 이게 해석자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기가 쉽지 않은 게 한자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사자성어 뭐 이런 식으로 짧게 구절이 나오는 책의 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은 책이긴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일단 이거를 기반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의견이 덜 들어간 걸로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때 주관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할 부분은 이 책의 중반부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중반부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올 만한 손자병법이라고 하면 병법인데, 그 중에서 그 전술의 핵심은 무엇인가, 어떻게 전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방법론을 세 가지를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할 때 이거예요. 적의 형은 드러나게, 나의 형체는 숨기게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그러니까 지피지기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상대방은 내가 최대한 파악을 하고 나는 최대한 숨긴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의 형을 드러나게 하고 나의 형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드니 나는 온전하되 적은 분산되는 것이다. 나는 온전하여 하나이고 적은 분산하여 열이 되니 이는 바로 열의 힘으로 하나의 힘을 공격하는 것이다. 왜 상대방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드러나게 하면 내가 그걸 쪼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온전함으로 그 쪼개진 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요, 적은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전쟁의 형태에서 적은 나를 모르고 나는 적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했을 때, 적은 나와 어디서 싸우게 될지 모르니 수비할 곳은 많아지고, 적이 수비할 곳이 많아지면 나와 싸움할 곳은 적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적은 앞을 수비하고자 하면 뒤가 약하다는 것을 염려하게 되고, 뒤를 강화하여서 수비하고자 하면 앞이 약하다는 것을 염려하게 되고, 오른쪽을 강화하여 수비하고자 하면 왼쪽이 약하다는 것을 염려하게 되어 수비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없게 되니 약해지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로 열을 상대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절에서 손자가 설명한 바는 작전술의 영구불변의 원칙이다. 동서양의 작전술 이론이 모두 이러한 원리의 기초에 있다. 그래서 나는 숨기고 적의 형은 드러나게 하는 그게 모든 그 용병술에서 역사상 계속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전술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제가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나는 형을 숨겨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형을 숨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형을 바꾸는 것이다. 계속해서 바꿔서 내가 실제로 어떤 형인지 적이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상으로 용병하는 군대의 형은 변화무쌍하여 어떤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처럼 되니, 이렇게 되면
깊이 잠입한 간첩도 이를 헤아릴 수 없고 지혜로운 자라도 계책을 세울 수가 없다. 적의 형에 따라 대중의 눈앞에서 승리를 이루어내지만 대중은 이를 모른다. 사람들은 모두 마지막으로 승리를 얻어낼 때 그때의 아군의 형을 알지만 그러나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미리 만들어 온 일련의 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적을 상대로 써서 승리한 방법은 다른 경우에도 상황에 무관하게 되풀이해 쓰는 것이 아니며 적의 형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냥 현실 세계에서도 누군가가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 성공한 마지막 모습, 그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 굉장히 완전해 보이는 모습, 어떤 그런 고정적인 이미지만 이제 좀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성공까지 가기까지 어땠을까요? 굉장히 비굴했던 적도 있을 거고 굉장히 비열했던 적도 있을 것이고 더욱더 엄청나게 선량했던 적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승리 하나만을 위해서 형을 계속 바꿔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편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도 나와 있지, 대중은 이를 모른다. 그 승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형을 바꿔왔던 것을 대중은 보지 못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어떤 승리, 성공의 모습이 굉장히 마지막에 그 단면적인 어떤 이미지, 그때의 형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승리와 성공에 대한 관념, 이미지를 약간 내려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사용해야 됐을 때 그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데 사용을 하면 그걸 기반으로 행동을 하면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 동일한 이론으로 그 다양한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무한한 방법으로 형에 즉응한다. 승리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반복되는 법이 없으며 적의 형에 따라서 무한히 다양한 방법으로 바꾸어 대응한다.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의 특성에 맞춰서 상대방에 따라서 변화해야만 똑같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다음에 똑같이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를 완전히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적과 상황에 따라서 나의 형을 바꾸어서 적이 나의 진정한 형을 모르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승리를 거둘 때 마지막에 내가 사용한 형을 알지만 그 이전까지 연속적으로 형을 바꾸어가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형으로 몰아간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렇게 적을 상대하는 형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적에 따라 무궁하게 달라진다. 고기전승 불복 이응형 어무궁이란 말은 한 가지 용병법에 집착하지 않고 적과 상황에 따라 무궁한 형을 전개해가며 승리를 쟁취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얘기 드린다고 했던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정말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되게 마음에 갈등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찾았어요. 어떤 거냐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지라는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한한 긍정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함과 동시에 굉장히 현실의 문제들 해결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 좋은 얘기도 엄청 많이 듣고 부정적인 것들, 인풋들도 엄청 많이 들어와요. 나를 믿고 긍정적이 되기만 해서는 그건 안 되잖아요. 보통 사업을 해서 엄청 망하시는 분들이 그냥 난 할 수 있어로 하시다가 이제 돈 다 투자받고 그거 다 날리시는 거거든요.
문제들의 해결 과정에 대한 집중을 어떻게 그 조화를 이뤄야 되는지 저는 되게 궁금을 했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하게 나왔습니다. 참 책을 읽다가 예상치 못한 그런 고민하던 거에 대한 해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용병하는 법은 적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존하지 않고 적이 올 때 대처할 방책을 갖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다.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의존하지 않고 적이 공격할 수 없게끔 해놓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예요. 적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 말고 적이 오더라도 나에게 일을 써서 적을 상대할 수단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다.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 말고 적이 공격할 수 없도록, 공격해와도 성공할 수 없도록 내게 수단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난 잘 될 거야, 아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무 어려움도 만나지 않을 거야,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그래, 어려운 일은 벌어질 건데 나 그거 와도 나 그거 준비돼 있어.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무한 긍정과 무한 믿음을 심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전자는 그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고 문제점이 봉착했을 때 지속이 될 수 없는 믿음인데, 후자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계속해서 그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도 내가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종류의 믿음이거든요.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나는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겠어요. 얼마나 주변의 조언들을 흡수하고 다가올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면서도 동시에 나는 그래도 잘 될 거야. 이거 나 다 이겨낼 거야. 라고 좀 더 통합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세상에 맞는 믿음. 그래서 여기서 군사적 천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 그러니까 서양의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군사적 천재라는 그 단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나폴레옹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손자병법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겹치는데, 나폴레옹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은 나를 천재라고 말하지만 나는 결코 천재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신속히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구상해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것은 손자가 말하는 용병법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나폴레옹은 그러니까 정보 받고 그 날 저녁에 들어가서 밤을 샜대요, 도서관에서. 그래서 그 계속 상상을 한 거예요. 다음날 있을 전쟁에 대해서 전략을 짠 거예요.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얼마나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을까, 어떤 최악의 상황이 정말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폴레옹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것을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군사적 천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적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존하지 않고 적이 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방책을 갖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다.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나는 준비가 됐어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실제로 나를 모든 상황에 준비시킬 만한 믿음이에요. 오늘 어떠셨어요? 그냥 손자병법 얘기만 들어봤지 막상 접할 기회는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 리타의 볼륨을 높여요 해서 얘기를 듣고 조금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전을 읽고도 되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구나.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겠다. 한번 이거를 적용을 해보고 도움이 되면 다음에 내가 그런 지혜를 조금 더 찾아 나서 봐야겠다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경험에서 얻은 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얻은 지혜와 남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경험들도,
그 지혜들도 내가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좁은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지루하거나 해야 될 일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아웃소싱해서 가져오는 거의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감을 주는 방송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리타의 볼륨을 높여요.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2편은 다음에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잘 자요.